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응급구조학과 여러분이 임상 현장에서 마주하게 될 매우 까다롭고도 중요한 파트 제16장 내분비 응급에 대해 깊이 있게 학습하겠습니다. 화면의 제목을 보십시오. 내분비 응급은 보이지 않는 통제선의 붕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접하는 외상 환자나 심정지 환자는 눈에 뚜렷한 상처가 있거나 즉각적인 징후가 보입니다. 하지만 내분비 질환은 다릅니다. 우리 몸의 혈당을 조절하고 대사율을 맞추고 스트레스에 대항하는 화학적 메신저인 호르몬 체계가 무너지는 것이기 때문에 겉으로는 피 한 방울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보이지 않는 통제선이 무너지면 환자는 서서히, 때로는 아주 급격하게 의식을 잃고 쇼크에 빠지며 생명을 위협받게 됩니다. 오늘 긴 강의를 통해 우리는 이자의 포도당 조절 실패로 인한 당뇨 응급부터 시작해 신체 대사 엔진인 갑상샘 질환, 그리고 최후의 방어선인 부신 질환까지 내분비계 전반의 병태 생리와 현장 처치 가이드를 완벽하게 마스터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눈과 판단력이 보이지 않는 화학적 붕괴를 찾아내는 유일한 도구임을 명심하시고 집중해서 잘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인 질환 학습에 앞서 우리 몸을 지배하는 거대한 화학적 통제실인 내분비계의 해부 생리적 네트워크를 살펴보겠습니다. 내분비계는 호르몬을 혈류로 분비하여 전신의 항상성을 유지하는 시스템입니다. 화면 최상단을 보십시오. 뇌에 위치한 시상하부와 뇌하수체입니다. 시상하부는 컨트롤 타워로서 조절 호르몬을 분비하고 그 명령을 받은 뇌하수체는 전신에 있는 샘들에게 호르몬 방출을 지시하는 자극성 호르몬을 뿌립니다. 그 아래 목에 위치한 나비 모양의 갑상샘은 T3, T4 호르몬을 분비하여 신체의 기초 대사율과 심박동을 조절하는 대사 엔진 역할을 합니다. 콩팥 위에 모자처럼 얹혀있는 부신은 수분 균형과 스트레스 반응을 통제하는 방어선입니다. 그리고 복부에 위치한 이자는 혈당의 항상성을 유지하는 에너지 관리자이며 하단의 생식샘은 2차 성징을 조절하죠. 여기서 헷갈리기 쉬운 부분입니다. 내분비계 호르몬은 특정 관을 타고 흐르는 것이 아니라 혈류를 타고 전신을 순환하다가 특정 목표 장기에 도달해서 생리학적 효과를 발휘한다는 사실을 반드시 구분해서 기억하십시오. 내분비 기간 중 응급 현장에서 가장 빈번하게 마주치는 장기, 바로 이자의 포도당 조절 기전입니다. 이자는 소화효소를 분비하는 외분 비샘 역할도 하지만 혈당을 조절하는 내분 비샘 역할이 우리에겐 핵심입니다. 이자 내에 있는 랑게르한스섬이라는 특정 영역에서 이 마법이 일어납니다. 화면의 시소 그림을 보십시오. 혈당이 떨어지면 랑게르한스섬의 알파세포가 자극받아 글루카곤을 분비합니다. 글루카곤은 간에 저장된 글리코겐을 포도당으로 변환시켜 혈류로 뿜어내어 혈당을 다시 올립니다. 반대로 밥을 먹어 혈당이 상승하면 베타세포가 자극받아 인슐린을 분비하죠. 인슐린은 세포막의 투과성을 증가시켜 피 속의 포도당이 세포 안으로 쏙쏙 들어가게 문을 열어주고 간에는 포도당을 저장하도록 지시하여 혈당을 낮춥니다. 그리고 이 시소의 과도한 움직임을 막는 제동장치가 바로 델타세포에서 분비되는 소마토스타틴입니다. 이는 글루카곤과 인슐린 모두를 억제하여 아주 정밀한 항상성을 유지합니다. 알파세포는 글루카곤, 베타세포는 인슐린. 이 짝짓기는 국가고시에 아주 자주 나오니 완벽하게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이 완벽한 시소 시스템이 망가진 상태를 우리는 당뇨병이라고 부릅니다. 당뇨병은 세포 안으로 포도당이 들어가지 못해 대사될 수 없는 치명적인 질환인데 그 원인에 따라 두 가지 얼굴을 가집니다. 이 두 가지를 명확히 구분해서 기억하세요. 화면 좌측의 제1형 당뇨병입니다. 주로 소아에게 발병하며 자가면역 등의 이유로 이자의 베타세포가 완전히 파괴된 상태입니다. 비유하자면 세포의 문을 여는 열쇠, 즉 인슐린 공장 자체가 폭파된 것입니다. 인슐린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므로 생존을 위해 외부에서 반드시 인슐린 주사를 맞아야 하는 인슐린 의존성 당뇨입니다. 화면 우측의 제2형 당뇨병입니다. 성인에게 주로 발병하며 이자에서 인슐린, 열쇠는 어느 정도 생산되지만 세포의 자물쇠가 고장나서 열쇠가 먹히지 않는 상태입니다. 이를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합니다. 열쇠가 있어도 문이 열리지 않으니 피 속에 포도당이 둥둥 떠다니게 되죠. 이 경우에는 인슐린을 더 효율적으로 쓰게 돕는 경구 항고혈당제 약물을 복용하여 관리하게 됩니다. 당뇨 질환자가 응급실에 실려오는 이유는 혈당 조절에 실패하여 양극단으로 치달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저혈당증과 고혈당증입니다. 이 두 질환의 발현 속도와 증상 차이는 현장 감별의 핵심입니다.
왼쪽에 저혈당증입니다. 혈당이 70mg/dL 이하로 떨어진 상태로 뇌세포의 연료가 끊긴 초응급 상황입니다. 발현 속도가 분 시간 단위로 아주 갑작스럽게 일어납니다. 뇌 기능 장애가 오기 때문에 환자는 의식이 저하되고 교감신경이 극도로 흥분하여 몸을 떨며 공격적인 행동을 보이고 피부가 아주 차갑고 축축해지며 빈맥이 옵니다. 주의할 점. 알코올 중독이나 아스피린 과다 복용 시에도 저혈당이 올 수 있으므로 당뇨 병력이 없다고 저혈당을 배제하면 절대 안 됩니다. 오른쪽에 고혈당증입니다. 발현 속도가 수일에 걸쳐 서서히 진행됩니다. 혈당이 너무 높아지면 우리 몸은 소변으로 포도당을 버리는데 이때 엄청난 양의 수분이 함께 빠져나갑니다. 따라서 극심한 탈수와 쇼크가 유발되며 다뇨, 다갈, 다식의 3대 증상과 함께 피부가 아주 건조해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차갑고 축축하면 저혈당, 극도로 건조하면 고혈당. 이 임상적 징후를 명심하십시오. 혈당이 통제되지 않고 지속적인 고혈당 상태가 유지될 때 당뇨의 유형에 따라 두 갈래의 파국으로 나뉩니다. 이 슬라이드는 시험에 정말 자주 나옵니다. 제1형 당뇨 환자에게 주로 오는 것이 좌측의 당뇨병성 케톤산증입니다. 인슐린이 아예 없으니 세포는 굶어 죽기 직전이 되고 포도당 대신 지방을 태워 연료로 씁니다. 지방이 타면서 나오는 악성 찌꺼기가 바로 케톤입니다. 이 케톤 때문에 피가 산성으로 변하고 몸은 산성을 뿜어내기 위해 비정상적으로 깊고 빠른 쿠스마 호흡을 하며 환자의 입에서 아주 특징적인 과일향이 나게 됩니다. 반면 제2형 당뇨 환자에게 오는 것이 우측의 고혈당, 고삼투질 상태입니다. 이들은 인슐린이 소량이나마 존재하기 때문에 지방 분해까지는 가지 않아 케톤이 생성되지 않습니다. 즉 과일향 호흡이나 산증은 없습니다. 하지만 혈당이 무지막지하게 높아져 극심한 삼투성 이뇨가 발생하므로 케톤 산증보다 훨씬 더 심각한 수분 고갈과 극도의 탈수를 겪게 되며 심한 의식 저하로 이어집니다. 과일향과 산증 유무로 두 질환을 확실히 감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당뇨병이 무서운 진짜 이유는 단지 혈당이 높아서가 아닙니다. 끈적해진 피가 전신의 미세혈관과 대혈관을 서서히 파괴하는 합병증의 도미노 때문입니다. 심혈관계를 보십시오. 동맥 경화가 가속화되어 관상동맥 질환 위험이 치솟습니다. 여기서 헷갈리기 쉬운 아주 무서운 특징이 있습니다. 당뇨 환자는 신경이 둔감해져 심근경색이 와도 가슴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무증상 허혈 사일런트 MIE 아주 흔하게 발생합니다. 환자가 체한 것 같다고 해도 심장 문제를 의심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신경계에서는 뇌졸중과 치매 발병률이 급증하며 말초 신경병증으로 손발이 저리고 감각이 상실됩니다. 이 감각 상실은 하지 합병증으로 이어져 발에 상처가 나도 모른 채 방치하다가 궤저가 발생해 발을 절단하게 되는 당뇨성 발을 만듭니다. 또한 콩팥의 사구체가 망가지는 당뇨병 콩팥병증으로 투석을 받게 되며 안과적으로는 실명의 주요 원인인 당뇨망막병증을 유발합니다. 당뇨는 전신질환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제 이자를 떠나 목에 있는 갑상샘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갑상샘은 우리 몸의 대사 엔진이자 자동차의 분당 회전수 조절기라고 생각하시면 아주 쉽습니다. 갑상샘에서는 삼유오드티로닌과 티록신이라는 가속 페달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이 호르몬들이 뿜어져 나오면 신체의 기초 대사율이 올라가고 단백질과 지방 대사가 가속화되며 심근의 수축력과 심박 동수가 증가하고 체온이 상승합니다. 우리 몸의 보일러를 팡팡 틀어주는 것이죠. 반대로 우측의 칼시토닌이라는 브레이크 호르몬도 갑상샘에서 분비됩니다. 칼시토닌은 혈중 칼슘 농도가 너무 높을 때 이를 억제하기 위해 콩팥으로 칼슘을 배설시키고 뼈에 칼슘을 가둬두며 장에서의 흡수를 막아 혈중 칼슘 수치를 떨어뜨리는 제동장치 역할을 수행합니다. 갑상샘 호르몬의 분비가 고장나서 양극단으로 치닫는 두 가지 위기 상황입니다. 위쪽 붉은색 영역은 엔진이 폭주하는 갑상샘 기능항 진증입니다. 대표 질환인 그레이브스병은 안구가 튀어나오는 안구돌 출증과 체중 감소를 동반합니다. 이것이 악화되어 생명을 위협하는 상태를 갑상샘 폭풍이라고 합니다. 대사가 폭발하여 39도 4도를 초과하는 엄청난 고열, 심박 출량의 한계를 돌파하는 극심한 빈맥 심부전 위험, 그리고 과도한 바람과 극도의 불안, 선망을 호소합니다. 아래쪽 푸른색 영역은 엔진이 꺼져가는 갑상샘 기능 저하증입니다. 대사율이 바닥을 치며 최악의 상태인 점액수종 혼수로 발전합니다. 증상이 아주 천천히 진행되어 단순 노화로 오인하기 쉽습니다.
체온이 32.2도 이하로 떨어지는 극저체온증, 섬액, 호흡 억제, 전신 대사 저하, 그리고 점액수종 특유의 건조하고 부은 피부와 점진적 의식 상실이 특징입니다. 갑상샘 폭풍은 펄펄 끓고 점액수종은 차갑게 얼어붙는 스펙트럼을 명확히 대조해서 기억하십시오. 다음은 콩팥 위에 모자처럼 얹혀있는 생존을 위한 최후의 방어선, 부신입니다. 부신은 해부학적으로 겉을 싸고 있는 겉질피질과 안쪽의 속질수질로 나뉘며 각각 분비하는 호르몬이 완전히 다릅니다. 구분해서 기억하세요. 안쪽의 부신 속질은 아주 다급한 응급 상황에서 즉각적인 에너지를 폭발시키는 에피네프린과 노르에피네프린을 만듭니다. 투쟁 도피 반응을 이끌어내죠. 바깥쪽의 부신 겉질은 장기적인 생존을 담보합니다. 첫째, 미네랄코르티코이드는 혈압이 떨어지거나 나트륨이 부족할 때 콩팥에서 염분과 수분 재흡수를 강제하여 혈압을 방어하는 수문장입니다. 둘째, 글루코코르티코이드는 스트레스나 외상 시에 분비되어 혈당을 높이고 만성 스트레스에 대항하는 방어선 역할을 합니다. 셋째, 성호르몬인 안드로젠도 분비합니다. 부신 겉질 호르몬이 너무 많거나 반대로 고갈되었을 때 나타나는 징후들입니다. 외형적 특징이 아주 뚜렷하여 시험에 무조건 출제되는 파트입니다. 좌측은 코티솔이 과다 분비되는 쿠싱 증후군입니다. 몸에 불필요한 지방과 체액이 축적됩니다. 얼굴에 지방이 붙어 달덩이처럼 둥그러지는 문, 페이스, 목, 뒤와 등에 지방이 쌓이는 버팔로 혹, 그리고 사진은 가느다란데 복부만 비대해지는 중심성 비만이 전형적 특징입니다. 피부가 얇아져 쉽게 멍이 들고 튼살 자국이 생깁니다. 우측은 코티솔과 알도스테론이 모두 결핍되는 에디슨병입니다. 자가 면역 등으로 부신이 파괴되어 발생합니다. 알도스테론이 없으니 수분과 나트륨이 다 빠져나가 극심한 기립성 저혈압과 쇼크가 발생합니다. 특징적으로 피부 전신에 심한 색소 침착이 일어나 흑달처럼 피부가 어두워지며 심각한 위장관 장애와 체중 감소, 피로를 호소합니다. 저혈당이 동반될 수 있다는 점도 유의 깊게 보셔야 합니다. 자, 이제 현장에 출동했습니다. 내분비 질환은 겉보기 상처가 없기 때문에 환자의 신체와 주변 환경에서 탐정처럼 단서를 찾아내야 합니다. 이 시각적 탐지 맵을 머릿속에 띄우십시오. 먼저 환경적 단서입니다. 환자에게 다가가기 전에 냉장고 안에 인슐린병, 식탁 위 혈당 측정기나 시험지, 그리고 환자의 목걸이나 손목에 있는 의료식별 팔찌를 확인한다면 즉시 내분비 응급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환자의 몸을 검진할 때는 머리 및 목에서 안구 돌출 즉 그레이브스병, 달덩이 얼굴 즉 쿠싱, 과일량 호흡 즉 DK를 체크합니다. 몸통에서는 목 뒤 버팔로 혹과 중심성 복부 비만을 봅니다. 가장 핵심적인 단서는 바로 피부 상태입니다. 만졌을 때 얼음장처럼 차갑고 식은땀으로 축축하다면 즉각적인 저혈당 쇼크를, 과도한 바람과 불덩이 같은 고열은 갑상샘 폭풍을, 극도로 메말라 거북이, 등껍질 같은 건조한 피부는 HHS나 점액수종을, 비정상적인 색소 침착은 에디슨병을 시사하는 강력한 레드 플래그입니다. 현장에서 우리가 가장 조심해야 할, 자칫하면 치명적인 오판을 부를 수 있는 두 특수 환자군에 대한 주의사항입니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이니 집중하십시오. 첫째, 노인 환자입니다. 노인은 질환이 겹쳐 있고 통증 감각이 둔화되어 있습니다. 앞서 말한 당뇨 합병증으로 인해 가슴 통증 없는 무증상 심근경색이 올 수 있어 극도로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점액수종 혼수나 저혈당으로 인해 헛소리를 하거나 늘어져 있는 것을 보호자나 구급대원이 단순히 치매가 심해졌다거나 나이가 들어 기력이 없다고 오인하면 환자는 사망에 이릅니다. 평소 이뇨제를 복용하는 경우가 많아 고혈당 시 탈수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급격히 악화된다는 점도 기억하십시오. 둘째, 산모입니다. 임신성 당뇨의 메커니즘을 이해해야 합니다. 모체가 지속적인 고혈당 상태면 그 넘쳐나는 포도당이 태반을 통해 태아에게 여과 없이 들어갑니다. 포도당 폭탄을 맞은 태아는 살기 위해 인슐린 생산을 급증시키고 그 잉여 포도당을 전부 지방으로 전환해버립니다. 그 결과 태아가 거대하게 자라나는 거대아가 발생하여 극심한 난산을 초래하게 됩니다. 가장 실무적이고 국가고시에도 직결되는 현장 응급 처치 알고리즘입니다. 현장에 도착해 환자의 의식 저하를 확인했다면 가장 먼저 기도 유지와 산소 투여를 합니다. 그 직후 필수 조치, 무조건 혈당 측정을 실시합니다. 알코올 중독이나 뇌졸중 양상이 보이더라도 모든 의식 저하 환자의 최우선 감별 지표는 혈당입니다. 혈당 수치가 70mg/dL 이하입니까?
예스라면 저혈당 위기입니다. 여기서 두 갈래로 나뉩니다. 환자가 의식이 있고 꿀꺽 삼킬 능력이 있다면 경구로 오렌지 주스나 포도당제를 먹입니다. 하지만 의식이 없다면 절대 입으로 먹이면 안 됩니다. 기도가 막힙니다. 즉시 정맥로를 확보하고 50% DW 25g을 정맥 주사합니다. 이때 하단의 주의사항. 50% DW는 아주 고장성이라 혈관 밖으로 새면 조직이 괴사해버립니다. 혈관에 잘 들어가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뇌졸중 의심 환자나 노인은 뇌손상 악화 방지를 위해 10% DW를 고려해야 합니다. 혈당이 70 이상이라면 고혈당 또는 기타 내분비 위기입니다. 이때는 탈수 교정을 위해 등장성 생리식 염수를 수액으로 투여하고 전해질 불균형으로 인한 심장마비에 대비해 심전도 모니터링을 하며 신속히 병원으로 이송합니다.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강의를 통해 다룬 내분비 응급의 방대한 지식을 현장의 무기로 바꿔줄 3대 철칙을 마지막으로 강조하겠습니다. 첫째, 의식 변화는 혈당 측정을 해야 합니다. 원인을 알 수 없는 혼동이나 알코올 중독, 심지어 뇌졸중의 편마비 증상이 보이더라도 구급대원에게 의식 저하란 곧 혈당 측정을 의미하는 반사신경이 되어야 합니다. 둘째, 양극단의 생체 징후를 대비하라입니다. 내분비계가 붕괴되면 체온이 40도를 넘거나 32도 밑으로 떨어지고 심박수가 요동치는 극단적 스펙트럼이 나타납니다. 뚜렷한 감염이나 환경적 원인이 없는 체온 및 맥박 이상은 내분비계를 의심하는 가장 강력한 단서입니다. 셋째, 진단보다 생리적 균형 및 ABC 유지가 우선이다입니다. 현장에서 이 환자가 DKA인지 HHS인지 갑상샘 폭풍인지 완벽하게 감별해내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핵심 임무는 정확한 병명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확보하고 등장성 수액으로 탈수를 막아내고 산소를 투여하여 환자의 무너져가는 생리적 밸런스를 지탱한 채 즉시 병원으로 살려보내는 것입니다. 오늘 배운 이 철칙들이 여러분의 손끝에서 생명을 구하는 기적으로 피어나길 바랍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16장 내분비 응급 강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